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거짓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하지만 의혹을 제기하고 확산시킨 당사자들 책임을 회피하고 거짓을 단정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순방 사진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던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도 아직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한 듯한 모습입니다. 캄보디아에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에 착수하면서 이제 강제 수사가 임박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수사 재판 관련 속보부터 전문가들과 바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검찰이 이재명 대표 측근들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와 가족에 대한 계좌 추적에도 나섰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대표에 대한 강제 수사다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수사의 압박 강도도 점점 더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를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자,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대표님이 이번 투명이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거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쇼를 했어야 되겠습니까? 언제든지 털어보십시오. 네, 검찰은 이 대표 측의 수년치 자금 흐름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현금이 오고 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긴 할 텐데요. 지금 측근들은 다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은 타겟을 이재명 대표로 삼은 듯 하나둘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증거를 가지고 증명을 해야 할 텐데 관심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까 이런 부분일 겁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강제 수사 들어갈까요? 어떨까요? 지금 이제 이거 계좌 압수수색도 이미 예. 강제 수사입니다. 네네. 이미 강제 수사가 착수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현금 크게 이제 수사 관련은 이제 그 배임하고요. 네. 그다음에 뇌물 또는 정치 자금 예. 두 갈래로 이제 그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현금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진술이 나오느냐 하면 네. 그 작년에 6월 28일 그 경선이 있었잖아요. 이걸 이제 경선을 치르기 위해서 2억 7천만 원 정도를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입금을 했다. 네. 이렇게 해명하고, 예. 그럼 이게 그 돈은 어디서 났느냐? 이게 이제 그 2019년 3월 달에 1억 5천, 네. 그 다음에 10월 달에 5천만 원, 2억을 출금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모친이 2020년 3월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경조사 7천만 원. 아마 이래서 이게 2억 7천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명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검찰에서는 도저히 상식이 안 맞는 게, 한번 보십시오. 계좌에 가만히 두면 이게 3년간 이자매도 이게 상당히 붙을 텐데, 계좌에서 미리 2억을 인출해서 장롱이도 어디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3년 뒤에 다시 이게 계좌에 입금해서 쓴다?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전혀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검찰에서는 광범위하게, 그렇다면 이게 지인들, 가족들 네. 지금 상당히 그 계좌를 예. 추적하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고,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모친이 3월 달에 돌아가셨는데요. 네. 그때 제가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인사말을 봤더니 조의금과 조화는 안 바뀌었습니다. 마음만 바뀌었습니다. 이러면서 그때는 경조사비가 1인당 5만 원이었어요. 예. 그리고 코로나 과정이라서 사람이 오지도 않았어요. 과연, 그리고 이게 이재명 대표가 5남 2녀입니다. 네. 그 조의금이 본인 것도 다 아니잖아요. 또 이게 비용 빼고, 그래 남을 수가 없죠. 네. 저는 여러모로 이게 안 맞는 예. 지금 변명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문, 조화 이야기했습니다. 조의금까지는 언급이 안 돼 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여하튼 이재명 대표는 현금에 대해서 본인의 이름을 넣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이 현금이
혹시 대장동 일당에 돈이 섞인 게 아니냐 이런 걸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자 최문욱 편집장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러면 검찰이 언제쯤 그러니까 인신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아니 사실은 김용 부원장하고 예.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을 소환해서 사법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이제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아마 12월 8일까지 구속 기간이 이제 될 것으로 보이니까 예. 그때쯤에서 정진상 실장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김용 부원장을 구속 기소하자마자 정진상 실장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 아마도 검찰이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 기소 직후에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려고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략 한 12월 예. 뭐 10일 전후가 되죠. 그러려면 이제 사전에 소환 날짜를 조율을 예, 해야 예, 되거든요. 예. 물론 그 전에 변수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산안 통과되기 확정되기 전에 그 국회 지금 제1당인데 제1당 대표를 검찰에서 부른다? 이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약간 정무적 판단 요소가 들어갔다고 보고, 예.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지금 김용 정진상 수사가 네. 결국은 이재명 대표 수사인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12월 초 중반쯤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소환 얘기가 이재명 대표와 검찰 사이에 오고 갈 것이고, 네. 그때 이재명 대표가 그 소환에 응할 것이냐 응하지 예. 않을 것이냐에 따라서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청구할 것이냐 청구하지 않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장동 3인방으로 불리는 유동규, 남욱, 김만배 모두 구치소를 나온 가운데 불구속 상태죠. 오늘 대장동 재판에 나란히 출석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말씀하신 높은 분들이 누군가요? 정진상 실장이 증거인멸 지시하신 거 맞습니까? 김만배 씨는 천화동인 1호 본인 거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428억 이 시장 측에게 나눠줬다는 얘기는 일단은 증거가 있습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럼 재판 임하는 심정이라도 한 번만 좀 열심히 임하겠다든지 혹시 이런 말씀 없으실까요? 예, 자, 뭐 말 별로 안 하고 들어갔는데요. 남욱 변호사가 오늘 또 입을 열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당시에 이 현직 기자였던 김만배 씨를 끌어들인 이유가 바로 성남시장이던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로비를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김현주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요? 남욱 변호사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예. 입을 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서 불구속 상태에서 지금 수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당히 좀 진실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느냐라는 지금 주장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되면서 본인이 이야기할 것은 이야기를 하면서 유동규 씨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나는 벌을 받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취지로 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속도감 있는 폭로, 뭐 폭로라고 할까요? 아니면 법정에서의 증거 능력이 있는 증언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것들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전소민 변호사, 이 지금 남욱 변호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유동규 씨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김만배 씨도 천화동인 1호에 대한 돈 관련 부분을 또 언급을 했거든요. 428억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다른 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세 명이 거의 말이 일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재명 대표 측에 겨냥하는 그런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최종 이제 타겟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는 최측근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 무엇보다 유동규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과거의 발언과 지금의 발언이 다르고, 거기에서 핵심적인 증거였던 정영학에 대해서 그런 이제 증거들, 그리고 남욱의 자필 메모들, 이 과거와 지금의 진술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진 상태에서 네. 결국에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왜 진술이 달라졌을까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실제 법원에서 어떠한 유동규 본부장이 검사와 딜을 하고 있더라, 이거를 판사가 얘기하는 거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태에서는 아무래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 이제 증언으로서 이런 폭로가 이루어지고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혹 제기라던가 추측으로서 좀 난무하는 한계성이 있고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남욱 변호사는요,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이재명 대표 당시 시장이 주도해서 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의 지분이 천화동인 1호에 있다는 건 이 해당 지분의 목적이 이 대표의 대선 출마였다. 이렇게도 지금 증언을 한다 그래요. 김영주 의원님, 이건 어느 정도 이 신뢰성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그동안에 이제 어쨌든 이재명 대표 측이라고 하는 것을 김용, 전진상, 유동규에 묶어둘 것이냐. 네. 그리고 검찰의 목표는 실제적으로 그 사람 세 사람이지만 실제 주인은 이재명 대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점차 이 사람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출석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특히 이제 김만배의 발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27억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 처음에는 네. 뭐 내 거다라고 얘기했다가 그런 것이 바뀌어진 것이 이제는 더군다나 이재명 측근이라는 측면보다는 네. 이재명이라고 하는 쪽으로 더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 중에 예. 하나가 아까 말한 뭐 강제 수사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실제로 그 돈이 실제로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넘어간 적이 있나 또 경선 자금에 쓰인 적이 있느냐 이런 것을 검찰이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네. 보입니다. 자, 남욱 변호사는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준 돈이 일명 형님들에게 전달된 걸로 안다. 이렇게 진술하기도 했었습니다. 앞서 유동규 전 본부장은 돈 전달과 관련해 이렇게 말을 했었죠. 보시죠. 봉투가 이런 봉투다. 이런 봉투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들어가? 500만 원이 들어가? 그럼 그 봉투를 검증하잖아요. 사이즈하고 모든 것이 다 이제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아 여기 넣어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1억 원이 안 들어가. 그러면 잘못된 진술이잖아요. 그 김용 부원장에게 이제 자금 넘길 때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일 거라는 걸 좀 알고 계셨을까요? 경선 자금을 알고 있습니다. 대선이 아니라 경선이라고 한 건 이유가 있나요? 대선에는 자금이 나오니까 돈이 필요 없죠. 근데 경선 때는 돈이 안 나오잖아요. 예. 자, 이 남 변호사는 계속해서 전원으로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직접 돈을 전달하는 광경을 목격하지 못했지만 전달한 돈을 소위 말하는 형님에게 소위 이 형님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먼저 가라 자신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이 높은 분들 최 편집장님 누굴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남욱 변호사의 역할은 네. 사실은 대장동 그 기초 설계는 남욱 변호사하고 정영학 회계사가 했거든요. 예. 정영학 회계사가 자금 분배 같은 걸 어떻게 하느냐. 왜냐하면 본인이 회계사니까. 그래서 했고요.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이제 남욱 변호사는 2014년에 검찰 수사를 받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성남시에서 남욱 변호사한테 이걸 맡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대관 업무에 약해요, 남욱 변호사는. 네네. 그러니까 대관 업무라는 건 당시 성남시를 상대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대관 업무를 그러니까 인허가나 이런 거에 편의를 봐줄 사람으로 예. 김만배 씨를 영입했다고 지금 남욱 변호사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남욱 변호사는 돈 만들어 그러면 돈을 만드는 거는 실무적으로 역할을 예. 했지만 실제 그 만든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본인이 준 사람밖에 모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 공유된 게 있어요. 인허가용으로 대략 돈을 얼마 쓰고, 네네. 그리고 시장실 지분으로 대략 얼마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얼마를 주고, 우리가 얼마를 갖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유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네네. 자기들끼리 수도 없이 많이 만나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돈을 어떻게 주고 누가 하고 뭐 50억 클럽은 누구한테 얼마를 주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전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저는 그게 사실일 거라고 봐요. 자연스럽게 대화한 거거든요. 자기네들끼리. 예. 그래서 제가 보건대 남욱 변호사로서는 자기가 돈을 만들었지만 이게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딘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예. 자기가 전달했고 그 사람이 누구한테 갖다 줄지는 대략 짐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 결국은 최종 목적지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정진상 실장.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성남시의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최윤길 시의회 의장, 당시 또 김용 시의원 이런 사람들이 역할을 한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아마 남욱 변호사는 그 돈을 만들어서 예. 주로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갖다 줬을 텐데 네. 그러면 이 돈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의형제라고 하는 네. 그 형님들 예. 정진상, 김용 예. 이런 사람들한테 갔을 것이라고 본인은 얘기도 그렇게 들었고 또 예.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제일 관심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천화동인 1호목 한 700억인데 그중에서 이제 일부 428억이 누구 거냐 이런 부분입니다. 남욱 변호사나 유동규 씨는
이 정진상, 김용 이런 분들이 가져간 거다. 사실상 이재명 당시 시장 측의 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적은 없어요. 자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진상 실장 구속영장에 보면 천화동인 1호 몫을 정진상, 김용, 유동규에게 나눠주겠다고 말한 게 맞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세 명의 이야기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그 3인 성호가 아니고요. 예. 세 명이 이제 일치해서 이거는 이제 이재명 측의 지분이다. 이재명 측의 지분이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정진상, 김용의 지분이다. 네. 이런 이제 의미로 김만배 씨가 검찰에서 정언한 게 그 구속영장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김만배 씨는 이제 그 말은 좀 바뀝니다. 네. 처음에는 이게 녹취록에 보면 그분 거라고 했다가, 근데 나중에는 또 자기 걸 했다가, 네. 이번에 검찰에서는 다시 이제 그 김용, 유동규, 이재명 측이다. 이렇게 진술해서 이게 바뀌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게 그 어떤 사람의 진술이 여러 번 바뀔 때 어느 말을 믿을 거냐? 이거는 이제 그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이 진술, 어느 진술이 물적 증거와 다른 증거와 일치하느냐? 물적 증거. 이걸 이렇게 따져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어느 진술이 과연 이게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느냐? 예. 이 두 가지 기준이에요. 자, 보시면 이게 왜 김만배 개인 게 아니고 이재명 측 거냐? 이거는 이제 그 전달하는 방법이 물적 증거가 있습니다. 네네. 이 1호의 돈을 어떻게 이재명 측에 줄까? 그 방법을 강구한 게 있잖아요. 네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회사 설립하면 투자를 해줄까? 네. 아니면 허위 소송해서 져줄까? 여러 가지 게 방법 강구한 게 물적 증거가 다 녹취나 나오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김만배 씨께 보니까 아니다. 왜 줄라는 방법을 강구하니까 이런 게 노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상식과 경험책에 비추어 보면 유동규 씨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이거는 김만배 씨가 더 잘 알아요. 아무 권한 없는 사람한테 700억을 왜 줍니까? 예. 이 말은 결국 정진상을 거쳐서 이재명 대표만이 최종 구조를 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준 거 아닙니까? 예. 따라서 저는 김만배가 이번에 검찰에서 한 정은 예. 결국 1호의 돈은 이재명 측 돈이다. 이 말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전수현 변호사는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뭐 법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두 가지로 좀 봐야 되는 생각하는데 주로 남욱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들 중에 상당수가 본인이 다른 사람, 유동규 본부장이 이렇게 말했다더라. 주로 전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을 하는 거죠. 그거는 형사소송법 제310조 2에 따라서 사실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두 번째로는 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이 그거 완벽하게 거부를 하고 잘 안 했다고 부인을 한 상태에서 어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그 진술에 우리가 증거 능력을 인정할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신빙성 판단에 있어서는 그 신빙성 여부를 굉장히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진술은 잘 아시다시피 남욱이나 유동규 본부장 다 진술이 많이 달라졌고 과연 재판부의 신빙성,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진술이라고 할 수 있을지 그거를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아직 진술이 나오는 거니까 이제 검찰에서 증거로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용 전 부원장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 뭐 배낭 들고 태백산맥 한 열흘 동안이라도 숨어라. 쓰레기라도 먹고 병원에 입원해라. 이런 말을 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JTBC 보도에 따르면요. 실제로 유 전 본부장이 상한 음식을 먹었대요. 먹고 입원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입원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유 전 본부장이 좀 급한 상황이었지만 모멸감을 느꼈다. 이런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유 전 본부장은 이번에 이제 구속됐다 풀려나면서 이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이들에 대해서 강한 배신감을 느꼈다. 이런 심경도 털어놨잖아요. 한번 보시죠. 그냥 명절 때마다 한우 같은 걸 주문을 해요. 크게 막 바구니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뭐 거기서 재명이 거, 정진상이 김용 거 그건 기분이고 충성맨이었어요. 제가 안고 가겠다는 생각 더 이상 안 해요. 그냥 의리가 있다고 생각했죠. 다들. 그러니까 혼자 남자들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진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상북해 나는 부분이 된다 이런 생각하고 그런 것이 세상에 아직도 남아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예, 자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김 부원장이 이제 입원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니까 쓰레기라도 먹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보도거든요. 자,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유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 기분이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김 대변인? 뭐 모멸감을 느꼈다는 표현이 상당히 뭐 그 정도 생각이 됐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 어떻게 쓰레기라도 먹어서 입원을 해라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아마 유동규 본부장은 그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매몰차구나. 정말 이 상황이 무섭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실감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본인은 배신감이라기보다는 형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착각이었다라는 예. 이야기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형제처럼 여겼었는데 나 혼자 이걸 다 뒤집어 쓰고 가라는 것인가라는 해석을 했었을 수도 있고 또 대선 이를테면 경선에서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선출되기까지 어떤 본인이 장애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는요 최고위원회의에서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다 이렇게 운을 뗀 다음에 검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이거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검찰이 이 창작 능력도 의심이 되긴 하지만 이 연기력도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수차례 저와 가족들의 계좌를 검찰이 확인했고 그리고 이미 재산 신고도 명확하게 했고 출처도 분명하게 밝힌 것인데 이제 와서 그것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인 것 양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쇼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계좌를 털다 보면 계좌 다 달아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는 기본적으로 밀행, 조용히 해야 하는 겁니다. 마치 동네 선무당 동네 굿하듯이 꽹가리 쳐가면서 온 동네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목적이 진실을 발견하는 것입니까? 사실을 조작하는 것입니까? 언제든지 털어보십시오. 준비된 발언이 아니었고 그 답답한 마음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옮겨서 비공개 회의를 하면서 말을 했는데 잘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소회도 밝히셨습니다. 예, 이 대표는 뭐 계좌가 다 달아 없어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든지 털어보라 자신감도 드러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지금 저 보도가 KBS에서 처음 보도한 거잖아요. 그 현금이 뭐 네, 있고 뭐 현금 계좌 추적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저희도 그 취재를 해보면 이 수사라는 게 늘 그 언론 보도하고요. 네. 그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저 계좌 추적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상당 시간 전에 하고 있었던 것인데 네네. 이제 KBS가 지금 보도한 것인지 그게 불분명해요. 저는 상당 시간 전에 하고 있었을 거라고 짐작을 해요. 예. 왜 그러냐면 계좌 추적에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리고 저 계좌 추적의 근거가 바로 그 배모 씨라는 그 이제 법인카드 그 뭐 불법적으로 사용한 그 혐의를 가지고 있는 배모 씨가 저게 실제 그 계좌를 가지고 예금을 하러 갔다는 거니까 그 얘기 나온 지가 벌써 언제예요? 2월 달인데. 그러니까 아마 계좌 추적은 굉장히 오래전에 시작을 했는데 보도가 이번에 나온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계좌 추적을 하는 그 검찰에는 목표가 있을 거예요. 네. 뭘 보려고.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이 불법 자금이나 아니면 뭐 검은 돈 같은 경우는 은행에다 넣지는 않죠. 그리고 그건 오히려 다른 용도로 뭐 자금 세탁용이나 이런 거로 은행에 넣었다 뺐다 할 가능성은 있는데 저게 뭐 아마 이 돈이 불법 자금일 거야라고 해서 계좌 추적을 하는 건 아닐 거고 거기서 뭔가 그 대장동 자금에 흘러 들어간 무슨 흔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반발하는 거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렇게 조롱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검찰은 아마도 다른 목표가 있었을 것이다. 그건 아직 안 드러났으니까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야 은행에서 이제 통보가 오잖아요. 그렇죠. 또 뭐 더 필요하다 싶으면 6개월까지 연장을 할 수 있으니까 1년이 지나야 은행에서 당신 계좌를 들여다봤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던데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뭐 계속해서 뭐가 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보실 때는 어때요? 글쎄요, 뭐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출신으로서 어떤 그 자기가 정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자기 검열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우선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될 것은 우선 당내에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의혹들, 그런데 김용 정진상의 구속에 대한 입장이 뭐냐, 또 국민에 대한 입장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또 실제적으로 아까는 뭐 서정욱 변호사가 뭐 이자가 어떤데 돈을 왜 놔놓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이자 없었어요. 사실은 뭐 돈을 놔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돈이 자기가 주식을 하면서 놓은 돈인지 어떤 부분을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왜 그 돈이 현금으로 입금되지 않은 채 있었는가를 명확하게 밝힐 의무는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 실제로 뭐 언론에 흘러나오기는 4월이나 8월 중에 김용에게 전달됐는데 그중에 일부가 들어갔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이 돈이 정확하게 6월 전후의 돈이라면 실제로 좀 무리한 해석들을 낳게 하는 말하자면 모욕 주기식의 어떤 그런 의도도 있다.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명밀하게 정말 이 부분은 검찰이 정확하게 어떤 팩트 체크를 해가면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다. 뭐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 이후에는요, 기자들의 질문에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시죠. 김만배 씨도 대표님께 불리한 진술 어쨌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입장 뭐 말씀해 주실 거 없을까요? 최고위 숙사에서 검찰 관련 좀 강하게 발언하셨는데 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좀 말씀 좀 조심하시고. 정진상 실장 구속적부심 기각에 대한 대표님의 입장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수고하셨어요. 측근들 구속 관련해서 유감 표명 댓글이 계속 퍼지고 있는데 혹시 대표님 최측근 최근에 뭐 기소도 되고 구속도 됐는데 대표님께서 한 말씀. 요거 왔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뭐 여전히 계속해서 기자들의 복도 질문에는 답을 안 하는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제 그 검찰의 뭐 창작 어쩌고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게요. 김용덕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정진상도 법원이 영장 발부한 다음에 구속 적부심은 판사 3명이 구속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모든 게 검찰이 완전히 쇼를 하고 있으면 이게 법원에서 그렇게 영장이나 이게 떨어지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 현금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면 안 됩니다. 아무런 이게 그 이유도 없이 2019년 3월과 10월에 1억하고 5천을 현금으로 인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어디 쓸 용도나 썼으면 모르지만 그 인출한 걸 어디 썼느냐 말이에요. 그대로 이게 3년간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이게 입금으로 시킨다? 현금을 1,000만에서 입금하면 FIU에 통보됩니다. 근데 은행에 가만히 두고 있다가 그냥 경선 때 쓰면 되는데 그 사이에 이자 얼마라도 붙을 거 아닙니까? 이율이 얼마든 간에 이걸 굳이 현금으로 1억 5천 출금했다가 그대로 이렇게 들고 있다가 입금한다는 게 상식이 안 맞는 건데 그럼 이게 왜 인출했는지 이걸 이게 설명을 해야죠. 자,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요. 이재명 대표는 이게 재산 신고에 현금 신고한 거 아니냐? 이걸 자꾸 강조합니다. 근데 제가 맡은 사건 중에 이런 사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돈에 이름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게 1억 5천 인출해가지고 현금으로 쓰면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게 뇌물 받은 1억 5천을 신고를 해놨고 그 돈을 바꿔치고 다시 입금시키면 그럼 이게 어떻게 잡아냅니까? 따라서 저는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이 되는 게 아니고 왜 1억 5천을 인출했으며 어디에 썼는지 이걸 이게 구체적으로 소명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서 변호사님이 이제 그런 경우를 봤다 그러니까 그건 뭐 개인적인 경험인데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현금은 굉장히 찾기가 어렵죠. 다만 이게 이제 한꺼번에 어디서 나왔다든지 이런 식의 이 검찰 수사가 정확하게 진다면 그 부분에 대한 뭐 이 대표의 해명도 있어야 될 건데 지금까지는 뭐 재산 신고한 내용과 비슷한 것 아니냐 이런 해명을 민주당 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어떻게 이제 계좌를 찾아서 또 추적을 하느냐 그게 관건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 제2조국 사태 언급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친명계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은 이 대표가 본인을 향한 소환 조사 등이 시작됐을 때 유감 표명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최소한 유감 표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가. 처음부터 저는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굉장히 의도된 정치적인 그리고 정치 보복적인 수사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성급하게 뭐 유감 표시하는 것보다는 상황이 좀 정리되고 나서 결국 이 대표 본인을 뭐 피의자로 지목하고도 수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 그런 상황쯤에서는 적절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겠나. 자, 민주당에서는 지금 고민스럽다는 표현도 일부에서 나오는데 또 친명계에서는
또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친명 비명 좀 나눠져 있긴 한데, 자 전수미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뭐 다 예측하시다시피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제 조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는 의견도 굉장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뭐 계좌에 대해서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한다거나 그런 것 자체가 이제 민주당이 보기엔 되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대표는 이미 내 계좌 얼마인지 열어봐라. 거기에 대해서 정보 조회 하는 것도 동의를 했고, 예. 그다음에 가족에 대해서도 이미 수차례 이제 검찰이 조사를 한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예. 왜 압수수색 영장도 필요 없이 바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영장을 청구하는지, 그리고 주변 측근들을 왜 조사하는지,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다 제1야당 대표자에 대한 탄압의 형태로서, 양심적인 예. 형태로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마 그런 논의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정성호 의원 저렇게 이야기했는데 박찬대 최고위원은요, 비공개 의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뭘 했냐면 시를 하나 읊었대요.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 이 시 한번 들어보시면 기억이 날 텐데 이런 겁니다. 처음에 그들이 처음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해서 공산주의자, 노동조합원, 유대인 이렇게 하다 결국은 나를 위해 이야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러니까 다 잡아갈 때 침묵하면 결국은 당신한테도 이게 해가 돌아온다. 이런 취지의 이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 이 시를 낭송을 했다고 합니다. 뭐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좀 이 논란이 있었대요. 왜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 시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치를 비유한 건데 우리 전부 다 똑같은 사람처럼 될 것처럼 이렇게 하느냐, 이런 지적이었거든요. 김은주 대변인, 이거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요즘에 최고위에서 뭐 녹취도 트시고 시도 읊으시고 많이 좀 바쁘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다매체를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근데 본질은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침묵 모드로 나가다가 이 지금 계좌 추적에 대해서 발끈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계좌 추적도 어차피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계좌 추적이 되는 것이고, 본인은 영장 없이도 얼마든지 열어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차후에는 압수수색으로 연결되는 어떤 전초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 본인이 예를 들면 뭐 과거에 2012년,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네. 뭐 장롱에다 돈을 넣어놓으면 장롱이 이자를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부자들은 집에다가 현금을 보관하느냐는 식의 이야기도 했었고, 그리고 본인이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서도 그 와중에 주식 투자를 할 정도로 현금 활용도를 굉장히 높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금을 집에다가 2억 7천에 이른 것을 3년여 정도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어떤 설명이 필요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제 계좌를 들여다본다. 그리고 현금 흐름이 당시에 4월에서 8월까지 김용 부원장에게 8억 정도, 그러니까 네트로는 한 6억 정도 넘어간 것이 있기 때문에 이와 연관성상에서 바라보겠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을 내기보다는 그것을 묵묵히 좀 받아들이고, 예를 들면 본인 측근에 대해서 지금 구속이 이루어지고 구속 수사, 또 한 분은 기소가 됐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떠한 좀 약간 이렇게 갈무리를 하면서 한 단계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묵묵부답으로 일괄적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어차피 지금 이 모든 논란의 핵심 교집합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는 식의 대처보다는 뭔가 한마디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물론 시기적으로 좀 조율이 필요하긴 하겠죠. 본인의 앞으로 수사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혹은 내가 이것을 범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실제로 진행이 되고 뭐 인신과 관련된 행동을 검찰에서 할 경우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스러운 게 많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당내에서는 조금 의견이 분분한 그런 상황인데, 지나치게 방탄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고요. 일부에서는 그걸 안 하면 다 같이 공멸한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어떤 대응을 할지가 앞으로 또 관심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인데요.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빈곤 포르노 가지고 논란이 됐었죠.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의 화나를 안고 있는 사진, 그게 논란이 됐다가 조명을 썼다 그랬다가 연출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캄보디아 순방에서 김건희 여사와 사진을 찍은 소년을 찾고 있다, 현재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반전이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이 한 분이 가셔서 캄보디아 현지에 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요? 예, 뭐 민주당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한 분이 가셔서 아동의 이 주거 환경도 보고 김건희 여사가 아는 그 아동 만나러 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거주지를 좀 알고 싶어서 했는데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왜 안 알려주는지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다못해 제가 두루마리 휴지라도 보내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찾아가는 게 오히려 그 아동한테 아니 찾아가진 않더라도 뭐 물품이라도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구호 물품이라도 찾아가서 뭘 확인을 하시려고 뭐 도움이 되는 구호 활동은 영부인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히 구호 활동을 하려고 그 아동을 찾고 물론 싶었다 진실도 하시는 알고 거예요? 싶고요. 예, 자. 장경태 의원이 이제 사람을 보낸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아, 지금 안 그래도 한 분이 가셔서 찾고 있다. 근데 대사관에서 주소를 이야기를 안 한다. 두루마리 휴지라도 보내주면 되지 않느냐. 아동 못 만나면. 이런 입장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말이죠. 사람을 보낸 적이 없다. 이렇게 장경태 의원실에서 말을 했다고 한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보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의원실에서는 보낸 적이 없다고 반박하는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지금 전화를 해도 안 받고요. 의원실은 문이 닫혀 있다고 합니다. 그 확인을 하려고 보는 뭐 기자들이 갔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거는 아마 장경태 최고위원이 그 이제 저 진행자 질문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조금 오바를 한 건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캄보디아 현지 가서 그 환화를 찾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고 그렇죠? 그리고 누가 사실은 가서 그 환화를 만난들 예를 들어서 그 환화가 그 자기 집에 뭐 가서 현장을 본다고 그래서 거기에 조명이 과거에 설치돼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입증이 쉽지 않을 텐데 그걸 가지고 지금 사람을 보냈다. 왜냐하면 그 뭐 쓸데없이 돈 들이는 거잖아요. 만약에 성과가 없으면 그런 점에서 보면 장경태 최고위원이 얘기한 게 경솔하게 뭐 무슨 비슷한 얘기를 듣고 또 얘기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난번 조명 사태처럼 또 어디서 비슷한 얘기 듣고서 그냥 너무 앞서 나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아무랬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한번 두고 보죠. 뭐 실제 사실관계를 이제 현장 기자들도 취재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지금 저희 그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김미성 기자가 장경태 의원과 지금 이야기를 주고받나 봐요. 문자를 주고받는데 입장문을 곧 내겠다. 사람을 보낸 건 아니고 거기 가 있는 사람한테 좀 부탁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디오에 나와서 말한 거는 사람을 마치 보내서 대상을 찾으러 보낸 것처럼 이렇게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현지에 가 있는 분한테 좀 알아봐 달라 그랬다. 이렇게 좀 말을 바꿨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은 본인이 보낸 게 아니라 거기 가 있는 분이 있어서 마침 좀 알아봐 달라 그랬다는 게 지금 잘못 전달된 거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소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말을 이게 처음부터 그럼 이게 정확하게 해야죠. 저희가 이제 그 라디오 인터뷰만 보면 분명히 이제 그 사람을 보낸 것처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취재를 하니까 갑자기 그 현재 있는 사람, 관광에 가 있는 사람한테 부탁인 거하고 진상조사를 위해서 보낸 거하고 전혀 다른데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사람을 이렇게 보내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봅니다. 근데 안 보냈는데 보냈다고 거짓말한 건 더 문제라 봅니다. 둘 다 문제예요. 보낸 것도 문제고 안 보냈는데 보냈다고 거짓말한 건 더 문제고요. 아니 이걸 왜 사람을 보냅니까? 거기에 조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사진만 보면 이게 사진을 공개했잖아요. 금방 알 수 있는데 지금 와서 이게 몇 오랜 기간이 지난 걸 조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어떻게 확인한다는 겁니까? 이거야말로 이게 완전히 국가 국익을 훼손하는 외교적인 저는 이게 자해행위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게 민주당 지도부가 장경태 외에도 이게 여러 명이 자꾸 이게 요즘 가짜뉴스나 허위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그 장경태 최고위원도 지금 이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그 빈곤 포르노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게 그 조명 발언까지 저는 젊은 청년이 남에게 청년답게 좀 진실되고 순수하게 정치를 해야지 이렇게 저는 기성정치 못지않게 가짜뉴스나 이게 하면서 이런 거는 너무 노예한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자, 라디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희들 들었잖아요. 뭐라 그랬냐면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한 분이 가셔서 캄보디아 현지에 갔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랬더니 민주당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근데 그다음에 질문이 그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아는 그 아동 만나러 가셨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사관에 요청을 했습니다. 거주지를 알고 싶어서. 근데 안 알려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순수하게 구호활동하러 가는 건 아니지만 진실도 알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걸 보면 이제 장경태 의원이 야 이거 끝까지 한번 파보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사람 보낸 게 아니라 현재 가 있는 사람에게 좀 부탁을 했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김영주 의원님 이거 어떻게 봐요? 기본적으로 저게 국회의원이 할 일입니까? 저는 굉장히 답답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방금 서정우 변호사 얘기한 사람을 보내서 그걸 해명한들 무엇이 해결이 됩니까? 오히려 이 한국과 캄보디아 관계만 어색해져요. 다만 우리가 비판하고자 싶은 것은 그 대통령 부인이 그렇게 한 행동 자체가 너무 뭐 홍보지향적으로 보였다.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 정도로 하면 되는 건데 굳이 뭐 홍보 마케팅이었다라는 정도 하면 될 걸 굳이 포르노라는 단어를 써서 그 단어 모르면 굉장히 무식한 사람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빠져나와야 될 때 빠져나오지 못하고 왜 가야 되는지 목적도 불명확하게 해요. 자기 말 속에서. 제가 확실하게 조명이 있었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 보내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어려운 아이니까 뭐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목적도 불명확하고요. 언과 언실의 입장도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저 사람이 누굽니까?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이고 최고위원입니다. 저런 발언 하나하나가 쌓여갖고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손상되고 있는지 장경태 의원 스스로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한 캄보디아 대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이 코리아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 문제가 지나치게 정치 이슈화가 됐다. 어린이 병원 방문은 김 여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미 있는 일이었고 몸이 좀 불편한 아이들에 대한 그녀의 지원과 친절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까지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걸 가지고도 이제 외교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또 일부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왜 정치 개입을 하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자, 전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 이게 양쪽 진영에게 좀 저는 한 소년이 정치적 도구화가 돼가고 있다. 좀 이거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물론 만약에 장경태 의원이 뭐 한국 정치에 이런 어떤 민생을 배우로 한 민생 투어나 정치쇼 어떤 보여주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민본 이데올로기다. 정치인들이 뭐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길래 그렇게 사람들 국민이나 어려운 사람들 함께하는 게 왜 언론화 돼야 돼? 너무나 당연한 건데 언론화 돼야 되고 그거를 사진으로서 다 홍보를 하느냐? 인간을 도구로 하지 말자. 그렇게 말을 했던지 아니면 우리가 캄보디아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관계가 있었나. 그동안 예전부터 후원을 해왔다면 그런 것들이 정당화될 수 있는데 후원도 안 하고 사진용으로 아이를 도구화한 게 아니냐.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우리가 어떠한 물적인 그런 캄보디아에서 지원을 할 때 다른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로 캄보디아에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글로벌 중추국으로서 역할을 다하자. 이런 문제점을 차라리 제기를 했으면 좀 더 건전하게 한국 자체의 외교 진영이라든가 내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정치적으로 인간을 도구화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캄보디아와 교류가 있었나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셨는데 사실 그 현지에 설립되어서 김건희 여사가 방문했던 병원이 있습니다. 헤브론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의사가 2006년부터 자원봉사를 가기 시작해서 2007년에 거기 이제 일반 그 주택을 개조를 해가지고 병원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방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저 병원이 어떻게 보면 한국과 캄보디아의 가교 역할을 할 정도의 상징성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병원이 문을 열기도 전부터 그 현지 주민들이 와서 진료를 받으려고 줄을 길게 서 있기 때문에 저런 상징적인 장소에 대한민국 정상의 배우자가 방문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죽하면 주한 캄보디아 대사가 나와서 이것이 지나치게 정치 이슈화됐다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고 당시에 참석한 11명의 정상 배우자들 가운데 앙코르와트에 방문한 배우자가 11명 가운데 5명에 불과합니다. 과반은 이미 개인 활동들을 했었고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을 방문한 저것을 가지고
장경태 의원이 지금 지나친 저는 집착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만 알겠습니다. 지금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 상황 자체가 좀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하면서 국회의원의 자질 논란을 넘어서서 네. 국회의원 무용론까지도 등장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국회의원의 어떤 신뢰감을 상당히 저해시키는, 그러니까 대의기관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을 묻고 예.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저는 예. 비판받아 마땅하고 본인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장경태 의원의 말이 또 이렇게 논란을 또 불러일으켰고요. 김의겸 의원 오늘 뭔가 말을 좀 할 줄 알았는데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뭐 일절 말을 안 했습니다. 뭐 청담동 술자리가 사실상 거짓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런데 첼리스트가 남자친구 속이기 위해서 했던 부분을 얼마나 확인을 했느냐, 여기에 대한 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국감장에서 윤 대통령, 한동훈 장관, 김현장 변호사 30명의 술자리를 언급했었잖아요. 오늘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겠죠?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시죠. 혹시 당 내에서 그 대변인님 그 전에 술자리 발언 관련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어제 제가 입장문 낸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따로 그런 거취에 대해서는 고민은 안 하시는데. 네. 어제 그 한동훈 장관이 국회 찾아서 사과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 입장문 밝힌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만약 한동훈 장관 측에서 법적 소송을 하게 되시면 어떻게 되나요? 뭐 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어제 입장문은 한동훈 장관 이름 없었죠. 윤 대통령만 언급을 하다가 유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취 고민 안 하느냐 그랬더니 네, 안 한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심한 유감 표한다 이야기를 했는데 자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그러니까 스스로 물러나지는 않겠다 이런 뜻을 확실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구의 책임? 민주당의 대변인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이재명 대표의 대변인이기도 하고요. 결국 김의겸 리스크라는 거는 저렇게 되면 민주당의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오늘 그 입장을 보면 이제 스스로 뭐 사퇴하거나 대변인직을 내놓거나 뭐 국회의원직은 말할 것도 없고 대변인직을 내놓는 일은 없을 것으로 지금 명확하게 했으니까 자 이제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저 부분에 관해서 저는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들도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야죠. 김의겸 대변인이 이만저만한데 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야 되고요. 뭐 본인은 이제 안 나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돼서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리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근데 이재명 대표도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리스크에 처해서 어떻게 보면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 김의겸 의원은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거짓말 리스크 뭐 이런 거에 지금 걸려 있는데 결국 이재명 대표가 결심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 의원을 향해서 한 말도 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서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다 이렇게 아주 강한 비판을 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저질 음모론에 올라타고 부추긴 이재명, 박찬대, 박홍근, 김성환, 박범계, 장경태, 우상호 의원님들께 사과를 요구합니다. 저한테 사과하는 것이 모양 빠져서 싫으시면 국민들께라도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의겸 의원은 책임을 지셔야죠. 그분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서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지시 않으신다면 앞으로도 국회의원 배지 뒤에 숨어서 선량한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하면서 해코지하고 다니실 겁니다. 앞으로 그렇지 못하시게 제가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이번에 묻겠습니다. 그분한테 뭐 도덕적 책임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유감 표명을 하셨거든요, 김의겸 의원은. 그거는 이제 사과라고는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장관? 그분은 여러 번의 기회를 가졌고요. 법적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파도가 밀려가면 누가 바지 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한다. 이제 파도가 밀려났고 책임질 시간이다. 이렇게 아주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도 했죠. EU 대사한테는 이제 이거 사과하고 우리한테 안 하면 이게 내국인 차별이냐 이런 이제 이야기도 했고요. 저는 이번에 이 사건 보면서 가장 이게 나쁜 순서대로 보면 가장 나쁜 사람이 김의겸, 그 다음에 더 탐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동거 남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첼리스트라 봐요.
첼리스트는요. 첼리스트는 이게 물론 이제 책임은 져야 돼요. 왜 포렌식에 다른 데도 다 유포했기 때문에 공연성이 있어요. 첼리스트는 이제 그 폭력적인 동거남이 자꾸 이게 추궁하니까 아마 이제 그 거짓말로 뭐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팔았으니까 약간의 정상 참작은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그 이후의 행동을 보면 첼리스트도 이제 명예훼손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나쁜 사람이 동거남이죠. 왜 그걸 녹음해가지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동거남도 이게 거짓말인 거 알았다 봐요. 알았지만 녹음이 돼 있으니까 한번 너 골탕 먹어봐 첼리스트. 이래가지고 이게 자료를 저는 줬다고 보기 때문에 왜? 이건 누가 봐도 이게 거짓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따라서 그 남자가 다음 나쁘고 그 다음에 더 탐사는 뭐 당연히 나쁘죠. 취재하면서 이게 이세창 집에까지 무단으로 들어가서 지금 고발 인지돼 있으니까 그거 나쁘고 왜 그러면 이게 가장 김의겸이가 가장 나쁘냐? 요거는 이제 그 면책특권이라는 어떤 헌법상의 특권대에 숨어서 교묘하게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면책특권하고는 무관하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그 판례가 명백한 허위사실을 알았을 때는 면책특권이 안 된다는 판례도 있고 무엇보다 이게 그 국회 밖에서 더 탐사하고 한동훈 장관이 유도신문에 넘어갔는지 뭔가 이게 모르지만 협업을 했다. 본인이 자백을 했기 때문에 음주와의 책임물이 되고 그리고 이게 김의겸 의원이 이게 국민한테 뭐 사과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 매를 더 버는 겁니다. 뭐냐면 이게 그 여성의 말이 진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 등에게 뭐 유감이다. 이러면서 이게 다시 그때로 가더라도 또 폭로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는 전혀 이게 반성의 빛이 없고 조건부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이 다른 분은 사과 요구하지만 김의겸 의원한테 사과 요구 안 한다. 바로 이게 법적으로 묻겠다. 이랬잖아요. 저는 이번 기회에 엄중하게 민형사 책임을 통해서 앞으로 이게 다시는 가짜뉴스가 판치지 못하도록 일벌 뱉게 된다 봐요. 알겠습니다. 뭐 근데 제보한 사람은 사실로 믿었을 수 있는 거고요. 어떻게 뭐 자기 여자친구와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첼리스트는 전혀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몰랐던 것 같고 다만 그 취재라고 했던 더 탐사라든지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금만 들여다봤으면 이게 좀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게 쉬울 정도의 그 팩트가 좀 엉성했던 게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면서 그걸 근거로 저렇게 일방적으로 폭로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이 사회부 기자가 아주 어린 기자가 이 30년 경력의 이 김의겸 의원, 기자 출신 의원에 대해서 사회부에서 처음 배우는 게 뭐냐부터 시작해서 한번 칼럼을 썼던데 그걸 봐도 이 초년병이 봐도 좀 엉성한 그런 걸 어떻게 김의겸 의원이 이렇게 했을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을 좀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세창 씨의 집은 아니고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더 탐사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자, 전 변호사님, 김의겸 의원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뭐 불체포 특권이라든가 국회의원의 그런 것들을 알고 계셔서 지금 유감을 표한다고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다 아시다시피 쏘아진 화살이나 아니면 흘러간 시간이나 입 밖에 나온 말은 이제 한번 뱉으면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는 세 가지가 바로 이거일 텐데 아마 김의겸 의원도 이제 한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본인이 말하는 것들이 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비중을 생각하고 무엇보다 기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가장 핵심은 누구로부터 어떤 걸 들었더라 있으면 그 당사자한테 확인이 제일 핵심이긴 하거든요. 근데 첼리스트한테 과연 그런 확인 절차 없이 이렇게 던짐으로 인해서 당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국민들한테 어떠한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숙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첼리스트가 이야기를 했죠. 김의겸 의원한테는 연락 온 적이 없었다. 더 탐사 연락 왔을 때 모른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전화 끊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 작업이 안 된 거죠. 안 됐다고 봐야죠. 그 사람 말이 맞다면. 자, 김의겸 의원은 그동안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다양한 의혹 제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역풍을 맞았습니다.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이재정 의원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한동훈 장관이 쫓아와서 악수를 청하더랍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웃으면서 악수를 해줬는데 법무부 홈페이지에 딱 올라와 있더랍니다. 진영 논리를 넘어 정치 논리를 넘어 손을 잡다. 이 달력 미국 출장 다녀오신
스케줄입니다. 7일 동안에 4일 공쳤어요. 꽝이었어요. 주된 저희 방문 목적은 FBI였고요. 뉴욕 남부검찰청 가셨어요? 그리고 저 회식 맞습니까? 저거 참고 아닙니까? 저기를 또 왜 가신 겁니까? 한간에 붙는 말이 딸 문제와 처족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위원님, FBI 국장 만난 건 쏙 빼셨네요. 사진에서는. 그렇죠? 진짜 왜 간 거야 미국에? 이런 궁금증이 계속 있어서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더 한번 해봤습니다. 영문으로 되어 있는 5, 60페이지짜리 자료인데 이분들이 북한의 이더리움 서버 또 북한의 이더리움 리서치 센터를 만드는데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동훈 장관님이 이걸 보았으면 대단히 입맛이 당겼겠다. 우리가 당겼겠다. 이거 저한테 왜 물어보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미국을 가신 거 아니냐고 제가 묻는 거죠.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책임 있는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책임 있는 말씀을 해주시죠. 매번 그렇게 허황된 말씀을 하시는데요. 계속 저한테 허황된 거짓말만 해놓으신 다음에 사과도 안 하시잖아요. 예, 이재정 의원 관련은 이재정 의원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 그런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의겸 의원이 이야기했던 5, 60페이지짜리 영문 자료, 한글로 쉽게 검색되는 그런 자료였다는 거 있었고요. 술자리 제보 뭐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는 그런 부분인데, 자, 김의겸 의원이 자꾸 이러는 이유, 김현주 대변인 왜 그런 것 같아요? 앞서 그 장경태 의원이 김건희 여사를 좀 이를테면은 그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다면은 저는 이 지금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줄곧 시종일관 한동훈 장관을 굉장히 타겟으로 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한동훈 장관 본인조차도 의원님은 저로부터 모든 것이 다 비롯되냐고 이런 이야기조차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종의 쓰리아웃제가 저는 적용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게 지금 뭐 쭉 나왔습니다만 뭐 이재정 의원 건도 그렇고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 건도 그렇고 그거는 뭐 외교 결례는 물론이고 상대 측으로부터 항의가 들어와가지고 본인이 사과를 했지만 이번에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도 그렇고 정말 아무 말 대잔치 아니면 말고식의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그 책임감이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사실 뭐 헌법 제45조가 규정하는 국회의원이 직무상 국회에서 이야기한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외에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면책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서정옥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2007년에 대법원 판례로 그것이 허위가 명백한 것을 알고 있음에서도 그 얘기를 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적 책임을 묻는다고 했는데 저는 이 경우는 상당히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그리고 또 민사상으로도 어떤 손해배상의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찰이 그것을 이제 주로 들여다볼 것이 더 탐사와 협업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그 자료를 받았는지 그러면서도 왜 근거를 전혀 확인해 보지 않았는지 그러면서 또 동시에 앞으로도 이 경찰 조사를 통해서 이 허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이것이 혹시 신빙성이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수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한 EU 대사 발언 왜곡 논란 있었죠. 이 사과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했는데 한 장관은 왜 EU 대사한테는 바로 사과하고 자기한테 안 하느냐 이렇게 또 꼬집기도 했어요. 연결해서 한번 보시죠. 저 EU 대사가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화 채널이 없어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긴장이 고조가 돼도 대화 채널이 있었기에 교류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EU 대사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아마 그 대변인께서도 직접 사과의 발언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사과할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그리고 꼭 사과를 그렇게 바로바로 안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EU 대사한테 한 거는 바로 다음날 사과했잖아요. 뭐 내외국인 차별하나요? 예, 자, 한동훈 장관도 뭐 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냥 바로바로 이 공격하는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MBC 앵커 출신이죠. 민주당 분입니다. 신경민 전 의원. 같은 기자 선배로서 좀 나무라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이 상태라면은 뭐 명백히 잘못한 거고요. 저는 같은 기자 제가 선배로서도 그렇고 좀 나무래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대변인이 이제 신뢰를 잃어버리면은 정당이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대변인 정도는 그만두는 것이 본인이 물러나는 게 맞고요. 사과는 원래 깨끗하게 하는 게 맞거든요. 어제도 보니까 뭐 사과의 조건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예, 자 신경민 전 의원이 이렇게 대변인 정도 물러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김 의원님? 사실 요즘 축구 시즌이니까 그런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민주당의 대변인이 공도 갖고 있지 않은 선수한테 백테크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계속 이거 옐로우 카드가 중첩되면 사실은 레드 카드가 되고 그게 팀 전체에 대한 어떤 그 패망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지금 본인 스스로가 물론 신경민 의원이 기자 선배로서 어떤 충고를 부드럽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김영겸 의원의 저러한 태도로 일관된다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양해를 구하고 실제적으로 보면 대변인 경질을 해야 되는 그런 수순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당에서는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흑석 선생에서 이제 흑색 선생으로 바꿔 불러야 한다 이런 주문이 있다 빚고 왔습니다. 보시죠.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 흑석 선생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그걸 흑색 선생으로 바꾸어 불러야 된다고. 청담동 술자리가 청담동 뻥자리가 됐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몇 차례나 이런 일이 되풀이 되는데도 그대로 대변인으로 두는 민주당도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앞으로 김의겸 대변인이 하는 말을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예, 자 뭐 흑석 선생 뭐 부동산 투기 논란 때문에 흑석동에 이제 그 집을 샀다가 나중에 다시 팔고 그랬었죠. 그때 불렸던 게 그 내용이었는데 이제 흑색 선전을 뭐 한다 그런 취지에서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가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최윤표 위원장님 기자 출신이시니까 참 답답하시죠? 글쎄 뭐 기자들 전체를 욕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기자 몇십 년 했다 이런 소리를 어디 가서 웬만하면 안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더군다나 사회부장을 하잖아요. 사회부장은 약간 사회부장을 했잖아요. 김의겸 의원은. 사회부장은 이 일종의 기자 사관학교의 사관학교장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자 훈련을 시키는 그런 그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장 기자들이 이런 거 만약에 취재를 해오면 자 거기에 대해서 팩트 체크는 제대로 돼 있느냐 이걸 한번 물어봐라 반론을 받아라 뭐 이런 것들을 그 소위 가르치는 그런 자리인데 그런 출신이 더군다나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중책까지 맡았던 그런 사람이 이렇게 계속해서 한두 번도 아니고 저런 구설에 오른다는 게 참 그 얼굴을 들기가 좀 어려울 지경이고 신경민 전 의원도 그 얘기하셨듯이 바로 기자 많은 선배들도 지금 똑같이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한 번이라면 그냥 깨끗하게 사과하고 좀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연속해서 이런 식의 일종의 뭐 헛발질이라고 흔히 이제 언론에서 표현되는 이런 일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대변인직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고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듯이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뭐 그건 이제 수사에서 드러나겠지만 그 부분도 이번에는 확실하게 져서 어찌 보면 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가짜 뉴스를 뭐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퍼뜨리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번에 차단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한국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낫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장경태 최고위원 자꾸 나옵니다. 오늘 또 뭐라 그랬냐면요. 상식적으로 남자친구에게 거짓말하기 위해서 대통령 팔지는 않는다. 여전히 의구심이 있네요. 보시죠. 김의겸 의원께서 유감 표명하셨고요. 저도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SNS에 바로 즉시 했고요. 근데 어찌됐건 수사기관이 접근만 하면 다들 이제 너무 갑자기 입장이 돌변하거나 변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뭐 좀 의구심은 들지만 어찌되었건 거짓말이라고 하기엔 지나치잖아요. 남자친구한테 거짓말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만났다고 거짓말하는 국민이 상식적으로 전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네, 상식적이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김의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덜컥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안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렇다면 사실관계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한 번 더 따져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도 이제 기자들도 김현장 30명? 그 부분에서 벌써 좀 이상해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거기가 뭐 다 시니어 파트너들 이런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움직이지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그렇게 한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하셨듯이 사회부장이라면 모든 기자들이 뭔가 이렇게 하나 가져와서 좀 기사 쓰고 싶어 할 때 게이트키핑을 하잖아요. 이게 사실관계 어떠냐 따져보죠.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 아닌가요? 10월 24일에 이제 김의겸 의원이 예. 법사위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10월 26일 딱 이틀 뒤입니다. 예. 이틀 뒤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 부분에 관해서 방송에 나와서 언급을 했어요. 네. 기억나실 겁니다. 이거 크로스 체크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크로스 아니라는 체크할 거죠. 필요. 이거는 저 전체 구성상 예. 워낙 그 뭐 이 저 안 맞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예. 빨리 수습을 권유했거든요. 예. 그게 단 이틀만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웬만큼 그 대통령 정무수석을 했으니까 예, 예. 그러면 대통령의 일정이라는 거, 대통령의 동선 움직임, 그때 뭐가 어떻게 뒤따라야 된다 이런 거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뭐 잘 아시다시피 뭐 민주당 의원을 지냈습니다. 네. 그런 정도면 뭐 금방 김의겸 의원이 뭔가 전 판단을 했을 거라고 보여요. 설령 몰랐다고 할지라도. 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전에 김의겸 의원도 아, 이 부분에 관해서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 그걸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이잖아요. 예. 자, 전 변호사님. 저는 이제 좀 이거를 계기로 해서 여나 좀 반사 이익을 통한 정치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반사 이익, 남이 못하니까 내가 잘하는 것처럼 본인이 잘하셔야죠. 그리고 보복과 응징의 정치, 이게 다 더 응집되어 있다고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인정할 건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장과 사실은 다른 거거든요. 그럼 주장이 사실이 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고 지금 본격적으로 본인이 그거를 이제 거짓이었다고 말을 했고 거기에 따른 증거가 없어서 네. 결국에는 이것이 주장이 사실이 아님에 밝혀졌으면 예. 받아들이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네. 어떠한 사과를 할 것인지 그거를 논의하는 게 저는 좀 건설적이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찰은요, 발언 당사자인 첼리스트 조사했고요. 통화 녹취를 제보했던 남성, 이 사람들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조만간 제보자 불러서 조사할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자, 제보자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뭐 물러날 거냐 이런 식의 글을 좀 올린 적도 있었잖아요. 저는 이제 제보자가요. 예. 단순하게 뭐 첼리스트의 그 통화를 녹음해서 단순하게 제보했다면 네. 뭐 그런 대로 이게 법적 책임까지 묻기는 쉽지 않다. 왜 자기는 이게 믿고 녹음해서 제보한 거니까 이래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후의 행태를 보면 예.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그 이후에요. 예. 공개적으로 이게 그 5개 항의 질문을 던집니다. 네네. 질문을 공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질문 중에 술자리에서 대통령님의 목소리가 녹취된 목소리가 있으면 인정하시겠습니까? 예. 이 말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가 녹음된 게 있는 것처럼 예. 자기 들고 있는 것처럼 네. 이거 내가 까면 인정하시겠습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예. 또 질문에 보면 동영상이나 주민들의 블랙박스에서 대통령님이 가게로 들어가는 동영상이 있으면 인정하시겠습니까? 예. 이것도 이게 자기가 다 들고 있는 것처럼 네. 그다음에 대통령의 경호 범위가 그 가게가 갤러리에 1.4km인데 경호 범위 내였다면 인정하느냐?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 명백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가지고 예. 자기 주장의 신빙성을 입증하려고 허위로 예. 질의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 이게 저는 무조건 이게 이 남성도 이게 처벌이 돼야 되고요. 네. 여기서 제가 하나 꼭 강조하고 싶은 게 민주당 패널들 있죠. 네. 이 사건만 나오면 우리 조금 전에 그 대장동 할 때 남욱 변호사 진술할 때 전문 증거는 뭐 예. 증거가 아니다. 계속 우리 변호사님도 했잖아요. 네. 모든 사람이 그래. 전문 증거가 뭐냐면 예. 자기가 직접 목격한 게 아니고 남한테 들은 증거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이 사건이 전형적인 경우에 이 사건의 그 남성은 자기가 술자리 목격한 게 아니고 네네. 그 첼리스트의 말을 들은 거잖아요. 예. 이 전문 증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때가 바로 전문 증거는 증거가 아니다. 이런 사건이고 그 알겠습니다. 대장동은 증거가 많은 거예요. 예, 서로 입장에 따라서 전문 증거에 대한 생각들도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한데요. 자, 어쨌든 첼리스트가 통화를 하면서 이 내용을 이 전 남친일까요? 이 사람이 녹음을 한 걸 이걸 이제 첼리스트도 모르게 제보라고 한 게 이렇게 일파만파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더 탐사라는 쪽 그리고 김의겸 의원이 한번 제대로 확인이라도 했더라면 아예 이런 부분들은 뭐 일어나지도 않았지 않겠냐 싶은데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권한대행 사무실을 더 탐사에서 취재를 뭐 이른바 취재를 했다고 그러죠. 들어가다가 이 건조물 침입 혐의로 경찰에부터 이 내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막았는데도 그냥
밀고 들어갔다 뭐 이런 내용 같아요. 김현주 대변인. 이렇게 막무가내식은 좀 곤란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이름에 허울을 쓰고 정말 이 사회에 여러 가지 바른 것들을 호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점에서 이 탐사 측도 이번에 좀 법의 심판을 저는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에 와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지난 10월 24일 법사위에서 그 녹취가 튼 이후에 예. 그 첼리스트 본인이 이것이 거짓말이었다고 서초경찰서에서 이야기한 것이 약 한 달 후였습니다. 11월 24일. 한 달 동안 온 나라가 동백아가씨 첼리스트 청담동 술자리 예. 이걸 가지고 계속 정말 그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한 것이고 네. 민주당도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김우겸 의원이 이런 의혹 제기를 했을 때 예. 최고위에서 이 녹취를 틀면서 전부 심각한 표정으로 있었지만 이 내용의 신빙성에 관해서는 국민들은 다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책임 있는 지도부의 일원이라는 분들이 뭐 제2의 국정농단 운운하고 뭐 테스크포스를 꾸려야 된다든가 이런 이야기만 했지 예. 이 사실 여부에 대해서 누군가 제어하거나 브레이크 장치를 한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그리고 또 그것을 권익위가 받아서 뭐 공익신고자 운운하기까지 정말 뭐 3종 세트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허위 사실을 마치 사실처럼 예. 포장해서 어떤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네. 점에서 참 참담한 이야기였다라고 예. 회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더 탐사라는 곳에서 지난 15일 날 방송한 내용도 하나 이 거짓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뭐냐면 청담동 술자리로 이동하기 전인 7월 19일에 이성건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성건 부시장이 이세창 그리고 뭐 다른 사업하는 사람 그리고 첼리스트 같이 저녁 먹었다 이런 주장을 한 내용을 방송을 했어요. 그러더니 이 뭐 부스를 이 부시장이 도와줘서 또 했다 이런 내용을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성건 부시장하고 전화 통화하는 내용이 또 나와요. 나오는데 이 부시장은 이세창 씨도 모르고 배모 씨도 모르고 첼리스트 다 모른다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말하는 게 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좀 몰아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이성건 부시장은 그때 브뤼셀에 있었다. 출장을 갔었다. 그 출국 증명서를 제시했습니다. 제시했는데 아니라고 그러는데도 그거 하나 확인을 안 하고 마구잡이로 방송을 내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법적 조치를 한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의문의 여지가 없죠. 브뤼셀에서 여기 와서 저녁 먹고 다시 갔을 일은 없을 것 같고 예.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 글쎄 뭐 더 탐사가 이제 소위 그 법률 제도상 언론은 아니거든요. 유튜브죠. 예. 그래서 저 유튜브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이냐. 뭐 저는 이번 기회에 사실은 저런 문제도 한번 공론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상의 언론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웬만한 그 어떤 언론 매체보다 어찌 보면 민주당 쪽에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데의 그 유튜브식의 허위사실 유포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확실하게 제도적 그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다. 네. 그걸 더 탐사해서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첼리스트 본인이 다 거짓말이었다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로 위치 추적 같은 게 다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청담동 술자리가 아마 없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더 탐사라는 곳에서는 어제도 방송을 했어요. 그러면서 진실은 마치 송곳 같아서 감추려 할수록 더욱 드러나게 마련이다.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들 휴대전화 포렌식 한 적도 없다. 첼리스트 거짓말했다고 단정 짓는 건 너무 급하다. 이런 주장을 계속합니다. 보시죠. 자정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산동훈과 윤석열이 참석한 술자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아직은 확보가 되지 않았다. 포렌식 진행 안 됐습니다. 진행 안 된 걸고는 진행이 됐다고 하는 건 아직 뭐 그 밀봉도 풀지도 않았어요. 그 진술만으로 이 사건을 그런 술자리가 없었다라고 그 덮고 가기에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 의문점들이 많아서 이것은 계속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자, 김영기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럼 뭐 더 탐사가 계속 진상 규명을 하면 될 일이고요. 그런 건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밖에서 더 탐사와 같은 기관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최근에 들어서 마치 그러한 기관들이 또 민들레든 다른 기관들이 주요한 언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민주당과 한몸 통인처럼 그렇게 갖게 해서 민주당이 갖고 있는 손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걸 지도부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뭐 더 탐사는 자기 편 아니라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